만약에 한국 주식이 꼬꾸라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그 ETF가 좀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달러화도 오르고 그리고 미국 국채도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블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리스크 면에서는 부동산이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근에 우리 엄마를 가르쳐가지고 평생 저축밖에 몰랐던 66세 임여사 주식으로 돈 벌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이 너무 흥미로운데 네. 요거 잠깐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네. 저는 더 궁금한 게 그 지난번 출연에서 약간 주식을 많이 팔고 기다린다고 하셨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정적과 동적 자산 배분은 아직 하고 있는데요. 정적 자산 배분에서는 이제 20% 주식, 65% 채권, 15% 금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적 자산 배분은 지금 다 현금화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가 유일하게 5월, 10월에 강세를 보일 때가 보통 7월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독일에서 오자마자 일단 코스피를 조금 샀어요. 지수를.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팔 거예요. 개별주는 없어요 지금 제가.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너 믿고 5월 10월에 다 팔았는데 주식이 오르고 있네라고 했는데 근데 팩트는 4월 20일 날 제가 주식을 다 팔았거든요. 그 후에는 두 지수가 다 내렸어요. 코스피, 코스닥.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의 한 20%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적 자산 배분이 제 전체 자산 배분에서 30%인데 그 내에서 20%예요. 그러니까 30% 곱하기 20%니까 6%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어제 10% 추가로 코스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16% 정도네요. 16%?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지금.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16%에는 거의 다 이제 ETF. 그 16%?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 ETF죠. 그렇죠. 그 개별주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16% 내에 이제 한국 주식이 좀 많은 편이고 미국 주식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ETF.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전체 100에서 한 15, 16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막 큰 비중은 아니잖아요. 작은 거죠, 사실. 그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중후반기로 갈수록 안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늘 5월, 10월에 아무래도 좀 그 확률이 낮고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5월, 10월이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편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5월, 10월 중에서 특히 7월부터 10월이 좀 별로 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 두 시장 다 올해 2023년 기준으로는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작년에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중간 선거 다음 해에는 보통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거든요. 실제로 올해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올해 자체로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5월, 10월 특히 그 중에서 뭐 3분기 이쪽은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쉬어가고 있는 거죠, 같이. 그러면 10월 이후부터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실 계획이세요? 조금에 많이 늘리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그쵸, 아마 10월 말이 되겠죠, 아마. 그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지금 15, 16인데 그때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좋게 보신다고 하면 50 넘게 하죠. 50 넘게. 그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나머지 50은 계속해서 그 자산 배분을 해서 자산 배분하고 이제 그 동적 자산 배분을 할 텐데 거기서도 이제 주식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제 50%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10월 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단은 약간 현금 비중을 높여놨다. 안전자산 위쪽으로 해놨다. 채권도 좀 많이 있고 금도 있고 그렇죠. 코인도 좀 있고요. 그렇게 해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러면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추천하시는 거네요.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추천하는 포트폴리오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예요. 사실 저는 그 투자자들이 그 수익을 낸다고 이제 그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손실을 피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일반 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방법이 자산 배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 책에서도 여러 가지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좀 안정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좀 한번 몇 개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그 김석인 작가가 만드신 한국형 올레더 이쪽이 사실 가장 좋다고 이제 보는데요. 물론 그것도 이제 비중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데 그냥 정말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자산 배분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주식 35%, 채권 50%, 그리고 금 15%, 요 정도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냥.
그게 그 황금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손실을 한 10% 언저리로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투자만 해도 사실 주가 지수랑 비슷한 수익은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와 비슷한 수익이 나오면서 그 리스크는 훨씬 더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죠. 네. 올레더, 한국형 올레더. 네. 그럼 주식 35%는 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면 좋은지 상품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냥 한국, 미국 둘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S&P 500 그리고 절반은 그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좀 살짝 좀 좋은 방법들은 물론 저는 이제 퀀트쟁이니까 그 주식 비중을 그 퀀트 주식으로 채우라라고 이제 말을 주로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그 키워드는 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요거죠. 네. 아, 그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소형주 내에서 그 성장성이 있고 동시에 포화 PBR가 낮은 이제 그런 주식들을 사는 걸로 하고요. 그것도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가르쳐 드렸죠. 그렇게 사라고. 네. 그 퀀트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채권 50%는 뭘 사는 거예요? 그것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미국, 한국을 사는데 그것도 그냥 ETF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채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뭔가 좀 아는 게 있으면은 개별주 또는 이제 개별 채권에 도전을 하는 건데 내가 아는 게 없다라고 인지를 하면은 ETF를 사는 것이 사실 좋은 거죠. 저는 채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그냥 10년물. 저는 한국에는 이제 30년물이 나왔어요. 국고채 30년물 ETF가 나왔고요. 그 ETF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ETF가 하나 있고,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한국에 살 수 있는 30년물 ETF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사고, 그 타이거 10년물인가 그런 게 있어요. 미국 국채 ETF가. 그래서 그거를 사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해칭이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달러와 노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요, 우리가 채권을 사실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식 시장이 박살날 때 채권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박살이 난다라고 하면은 보통 뭔가 글로벌 경제가 안 좋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대체적으로 달러화도 오르고 미국 국채도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칭이 안 된, 그러니까 달러와 노출이 있는 그런 ETF들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칭이 안 된. 그렇죠. 해칭이 안 된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이거 10년 그 미국 국채 ETF 그런 것들을 사게 되고 만약에 한국 주식이 꼬꾸라진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그 ETF가 좀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달러화도 오르고 그리고 미국 국채도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블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30년짜리 그 채권은 해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상승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달러화의 상승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금은 또 어떤 상품을 사세요? 금은 지금 그 에이스 금 현물 ETF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여기에서 비율이 깨질 때 뭐 1년에 한두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게 기본. 그렇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이런 방법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가 뭐 35, 50, 15였다라고 하면은 그 비중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이제 벗어났다 하면은 그때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주식 비중을 35로 시작을 했는데 주식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제 뭐 40% 이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그때 한번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또는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뭐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비중을 맞춘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뭐 최저에서 뭐 조금씩 이제 담는 게 달라지긴 하겠지만 몇에서 몇 % 정도까지 이렇게 1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산 배분을 그냥 ETF로만 한다라고 치면은 그 연봉리 수익률 7, 8, 9%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식 비중을 이제 퀀트 주식으로 바꿔 끼면은 뭐 그래도 한 15%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최대 손실은 한 10% 언저리로. 네.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는 이게 예를 들면은 연봉리 수익률이 8%다라고 하면은 매년 8%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게 재수가 좋을 때는 38%, 48% 먹는 해도 나오고요. 또 어떤 해는 뭐 진짜 부진해가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금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이게 주식이 단순히 그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깨지는 거 하한선도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해에 플러스 100% 벌고 그 두 번째 마이너스 50% 깨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을 번 것 같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올해는 플러스 100% 벌고 그렇죠. 내년은 50% 깨졌다라고 50% 하는데 번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한번 냉정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 번 겁니까? 0%. 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100원이 200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100% 마이너스 50%.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변동성이 커지면요. 벌 때는 왕창 벌고 깨지면은 크게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벌 때는 화끈히 번 것 같은데 결국 가보면은 번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플러스 100% 마이너스 50%면은 우리가 빵원을 버는데 플러스 30% 마이너스 15% 그러면은 되게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이거는 돈을 벌어요.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네, 변동성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네. 꾸준하게 그거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그쵸? 중요하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때 네. 전번에 출발하셨을 때 네. 그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바닥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라갔을 때 들어가겠다. 그죠. 혹시 뭐 이 암호화폐 쪽도 투자를 좀 하셨나요? 네, 들어갔어요. 네. 네. 안 그래도 이런 책도 저한테 선물을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지정 이게 저 무조건 읽을 거예요. 그쵸. 이제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70% 이상 떨어진 후에 그때부터 제가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최저점을 찍고 그 최저점 대비 2배쯤 올라갈 때 들어가면은 타이밍도 굉장히 좋고 그때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최저점이 언제였냐 하면은 22년 언젠가 15,500불을 찍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2로 곱하면 한 31,000불이 나오잖아요. 저는 근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33,300불인가 그때쯤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후에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슬퍼했는데 요번에 다시 31,000을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더 오를 때만 추가 매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33,000 뭐 이 언저리에 또 추가 매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런 식으로 최저점 대비 2배 올랐을 때 들어가면은 한 그때부터 또 보통 한 2년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그때 털고 나갈 생각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거를 어느 시점에 팔지는 그건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투자를 할 때 제가 되게 강한국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인상 깊은 거는 약간 뭔가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도 뭐 이렇게 5% 10% 올랐을 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왜 투자에서 사실 유일한 진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5% 10% 하고 팔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정석이 굉장히 위반되는 행위죠, 그거는. 네. 그래서 올라갈 때 그 모멘텀은 갔대. 위로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자산에 좀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위로 10배, 100배, 1000배 열려 있는 자산이니까. 네. 그럼 바닥 대비 2배 올라왔다고 해도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벌써 2배 올라왔는데 지금 들어가면 좀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좀 보는 게 좋죠. 한마디로 이런 사례가 사실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2배 오른 후에도 그 후에도 몇 배 가는구나. 물론 그 앞에 있는 2배를 못 먹은 거는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 이러면 최저점 대비 10배 올랐다 하면은 저는 5배를 먹는 거잖아요. 밑에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됐죠. 사실 욕심 많은 사람이.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배 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잘못 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쵸.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떨어질 때 싸네 하고 들어가는 유혹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 같은 자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통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최소 70% 많으면 90%까지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반토막일 때 제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싸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반토막 후에 또 반토막이 한두 번 더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 후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제 계산상
이제 최고점 대비 70% 떨어지는 그 순간에 딱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계속 또 반년이나 1년 동안 고생하고 더 내려간 그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면 야, 그럼 내가 70% 떨어져 들어가는데 또 1년 동안 고생을 해야 돼. 내가 그 고생을 왜 하니?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들어가고 진짜 실제로 최저점을 찍고 2배 올랐을 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그냥 2배로 바꾸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 팔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무릎도요, 내려가는 무릎이 있고 올라가는 무릎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올라가는 무릎에 삽니다. 왜냐면 내려가는 무릎은 위험한 게 나는 무릎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허리나 가슴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쫙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발목을 다지고 거기서 한 2배 정도 올랐으면은 다시 바닥으로 갈 가능성은 그만큼 많이 희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무릎에 사가지고 그때부터 보유를 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근데 그거는 코인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도 진짜 그 2022년 막 계속 흘러내릴 때. 그죠. 한 20% 빠졌을 때 싸다고 들어갔으면 또 한 6개월, 1년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주식들이 그 마이너스 20에서 진짜 마이너스 7, 80까지 가다가 다시 회복한 주식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있어요. 맞죠. 이번에도 되게 차별화됐어요. 이번에도. 그렇죠. 이제 빅테크 주식들은 화려하게 컴백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노테크 주식들은 회복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뭐 2차전지 이런 게 좀 이끌었지. 그죠? 아직 못 올라온 것도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랑 그런 마음고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아예 그걸 확인하고 올라오는 무릎에 그러니까 이제 코인으로 따지면 2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죠. 주식은 2배까지는 좀 심한 것 같고, 근데 그것도 확실히 다지고 올라올 때.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쉽잖아요. 그렇죠. 지난달에 내가 10,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4,000원이네요. 이런 거잖아요. 더 못 사죠. 그냥 사세요, 그냥. 네. 이게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주식시장에서 사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욕심을 또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욕심을 가지면 안 된대.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 게임이. 그러니까 또 되게 강한구 작가님의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그냥 아무 무지성으로 또 막 매달 사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방법.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때 강욱 작가님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다. 제가 이거 파는 거 잘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다. 왜냐면 이번에 진짜 코로나 이후에 처음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아셨으면 바닥부터 내가 못 먹었어도 그래도 수익률 몇십 프로는 얻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10월 이후에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들어가실 생각이고, 그때도 여전히 자산 배분이라는 방식을 택할 것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조금 매수를 하셨고 33,000불 정도 되면 이제 추세가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것이다. 그죠.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나온 책에 대해서 한번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이 인상 깊어요. 평생 저축밖에 몰랐던 66세 이묘사 주식으로 돈 벌다. 강원구 작가님 어머님이시면 되게 일찍부터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주로 그러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한국적인 방법으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이죠. 자유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노후에 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혹시 뭐 부동산 같은 거셨나요? 그렇죠. 이제 그 한국형 방법은 이제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예금을 하고, 예금이 좀 어느 정도 불어나면은 그걸로 부동산을 사는 방법이죠. 이제 그 테크닉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우리 한 세대 높으신 분들의 이제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거를 하셨어요. 그걸 하셨고, 최근 몇십 년 동안에는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잘 먹혔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기 나오신 대로 66세이신데 뭐 노후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한 그 여름 휴가 전에 이제 저한테 야 이제 나도 이제 금융 투자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머리를 굴렸죠.
했죠. 잠깐 있어봐. 자, 저분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게 나중에 내 돈이 될 거다. 나는 외동 아들이다. 하하하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야, 그러면은 저분은 이제 초보자인데 저걸 가르치는 걸 녹음해가지고 책을 쓰면은 내가 초보 책이 나오겠다. 하하하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합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가르침 한 거를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게밖에 안 했어요? 걸쳐가지고. 네. 10번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제가 중간중간에 숙제를 막 내드렸죠.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엄마가 책을 한 10권 정도 읽으셨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가지고 백테스팅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거 다 제가 이제 숙제로 드렸죠.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박사세요. 이제 그 독일에서 박사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배우고 책을 읽으시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땡큐 해가지고 열심히 썼고 이제 그 여기 이제 엄마가 질문도 굉장히 잔뜩 하셨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그 가운데서 몇 가지 내용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내용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질문도 수준이 엄청 높은 질문도 있었고 낮은 질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채권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이 도대체 왜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정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심심하니까 그 이제 그 사고 팔면서 노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인도로 배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리스크가 높으니까 그 주주를 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배를 짓게 된 거다. 그래서 거기 인도 가가지고 후추를 가져오면 주주들이 대박 나는 거고 배가 중간에 가라앉으면 다 꼴딱 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게 전부 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고 거기부터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통 책 쓸 때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엄마가 이제 초보 질문을 주시면은 저 답변을 해드려야 되고. 근데 사실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엄마도 모르는데 뭐 그 엄마의 채권이 뭔지 모르는데 사실 그 이 대한민국 투자자나 이제 그냥 일반 국민이 채권과 주식의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주식이 왜 있는지 아는가 모르는 사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고맙게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책에다 집어넣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또 이제 엄마가 또 인간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되물었죠. 엄마, 사람들이 퀀트 왜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퀀트 투자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그죠. 예. 그래서 그 10번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엄마가 허탈한 듯 이런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이게 다야? 라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야, 이게 다였어? 예. 하고 좀 오히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읽으시면은 뭐야, 퀀트가 이게 다였어? 라고 하실 테니까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주식으로 돈 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실제로 돈을 버신 거예요? 네, 그 상반기에 뭐 이렇게 많이 버시지는 못했어요. 뭐 한 800만 원인가 그 정도 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뭐 큰 금액을 투자하시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 엄마가 지금 이 책에서 목표로 한 게 연봉이 10% 그리고 MDD 10% 정도인데 뭐 지금 한 반년 정도 하셨는데 뭐 그 정도 목표는 달성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부진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퀀트의 수익이 23년에 썩 좋진 않았어요. 주가지수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근데 그런 해는 보통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뭐 앞서 나가시겠죠 이제. 네. 예, 제가 당연히 엄마가 돈을 잃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 날 또 가가지고 또 특별 지도가 들어갑니다. 예.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네. 그럼 어머니도 그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올웨더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는 개별주 퀀트 쪽을 많이 하셨고 동적자산 배분 쪽을 이제 하셨는데,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 동적자산 배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고 안 되는 경우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5월 10월부터는 이제 올레더 그 자산 배분 쪽으로 가되 그 주식 비중만 이제 퀀트 주식으로 돌리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전환을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인볼브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매매 기능이 나와요. 그 자동 매매 기능이 나오면은 동적 자산 배분 그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다시 동적 자산 배분이 부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엄마가 또 멋진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아들한테 밝히지 않은 퀀트 투자를 배우는 또 다른 이유를 밝히겠다. 나는 너를 더 알고 싶어서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대체 아들이라는 놈이 뭐 하는 놈인지에 대해서 그런 모티브가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감동적인 후기입니다. 참고로. 네. 네. 그래서 기본 영어부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그쵸. 제일 쉬운 투자 쪽집게 과외. 네, 그쵸.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 이제 이제 우리 엄마니까 이제 이분의 이제 웰빙, 이분이 부자가 되시고 잘 되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사실 저는 효도라는 것이 돈을 직접 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어떻게 버는가, 소위 고기를 어떻게 잡는가 알려드리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고기를 막 잡으실 텐데 그게 효도잖아요. 플러스 나중에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 내용이 다 여기 있습니다. 저 진짜 다 녹음한 거 그냥 여기 쓴 거거든요. 네. 제가 아는 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네. 저희 어머니도 66세셨는데 헌트 배우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그럼 뭘 봐야 돼? 이거 보시면 되죠. 따단. 네. 네, 그러면은 강욱 작가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독일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제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독일이 가보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다는 거는 인터넷 느려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문하는데 10분 걸리고 음식이 나오는데 또 추가로 20분 걸리고 그리고 밥 먹고 돈 내는데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기차를 10번 타고 다녔는데 요번에 별다른 연착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기적이다. 뭐라고? 연착이 거의 없었다고? 이게 말이 돼야 되냐? 이러면서 막 펄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되게 짜증났는데 한 2주 지나니까 기대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뭐가 가끔 되면은 막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제가 꼭 사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날 주문을 했어요. 제가 화요일날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갖다 줄 수 있냐 하니까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독일에서 토요일에 주문했는데 월요일에 온다고. 그래서 말도 안 돼. 설마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책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대박. 막 제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투자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뭐 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깨질 거라고. 그래가 진짜 깨지잖아요. 그럼 그렇지 하하 하면서 손절을 빨리 해버리시고 올라가잖아요. 말도 안 돼. 내가 산 게 올라간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다시 내려갈 거야. 하면 얘가 쭉쭉 먹을 때 그 수익을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투자하잖아요. 내가 산 놈은 당연히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리면은 현실 부정을 하면서 짜증이 내가지고 얘를 못 팔고 손절 못 해가지고 나라까지 쫙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편합니다. 내가 산 놈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아주 그러면 기대가 낮아지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려가면 그치 당연히 내려가는 거지 하면서 손절을 띡 해버리고 올라가면은 기다리는 거죠. 말도 안 돼. 좀 있으면 내려올 거야. 기속가네. 이게 말이 돼? 아이고 3배 벌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한번 투자에 대한 마인드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기대를 낮추다. 기대치를 낮추다. 네, 그렇죠. 독일에서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 저축밖에 몰랐던 66세 이묘사 주식으로 돈 벌다의 저자이신 강한국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